내년엔 더 큰 거 요구합니다. 16시간 협상 끝에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갈라섰고 8일 뒤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대 기업이 8일 뒤에 멈춰섭니다. 협상 시간만 16시간, 결국 노사는 갈라섰고 5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18일간 공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JP모건은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한 해 영업이익이 최대 43조 원 증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매달 붙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의 한 귀퉁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노조는 뭘 더 달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시청자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 내년엔 더 큰 거 요구할 거다 라고 분노할까요? 자, 오늘 그 민낯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5월 1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사후조정이라는 절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차 임금 협상이 이미 3월에 결렬됐고 정부가 중간에서 한 번 더 자리를 깔아준 자리였어요. 강제력은 없고 권고만 가능한 마지막 안전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협상이 점심을 넘기고 저녁을 넘기고 자정을 넘겼습니다.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양측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계바늘이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킨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조 측 요청으로 조정이 종료됐다는 통보가 전해졌거든요. 16시간 50분이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의 노사가 17시간 가까이 한 방에서 마주 앉아 있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별려를 선언한 사람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었습니다. 발언이 한 줄로 정리됐어요. 12시간을 기다려서 받은 안이 오히려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 12시간을 기다렸는데 퇴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협상에서 한쪽이 12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면 뭔가 한 발짝이라도 다가왔으리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노조 측은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린 만큼 뒤로 갔다. 그러니 더는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협상장 문이 닫히는 동시에 시계가 켜졌습니다. D-8. 정확히 8일 뒤인 5월 21일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6월 7일까지 18일간이에요. 한국 최대 기업의 공장이 한국 최대 기업의 직원들 손으로 18일간 멈춰서는 일정이 확정된 겁니다. 참여 인원도 비현실적입니다. 노조가 신고한 파업 참여 의사, 조합원이 현재 4만 1천 명을 넘어섰어요. 5만 명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거든요. 5만 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광역시 중소자치구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한 회사에서 일제히 손을 내려놓는 규모입니다. 그게 한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삼성전자 한 해 영업이익에서 최대 43조 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해에 쓰는 복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직원 5만 명이 18일 자리를 비우면 그만한 돈이 회사 장부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17시간을 마주 앉아 있던 사측은 결렬 직후 단 한 줄만 남겼어요. 공식 조정안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17시간 협상 끝의 코멘트가 한 줄짜리 부정문이었습니다. 노조는 퇴보했다고 했고 사측은 안이 없었다고 한 거예요. 같은 방에 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영화를 보고 나온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7시간 시간을 쏟고도 노조가 끝까지 못 받아낸 그 무엇,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 숫자였을까요? 그 결렬의 정체,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결렬의 정체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시간 협상장에서 노조와 사측이 끝까지 좁히지 못한 거리, 도대체 얼마짜리 거리였을까요? 먼저 노조가 들고 간 카드부터 봅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아달라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회사 기분에 따라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회사 정관 옆에 박아둔 규칙으로 만들자는 요구였죠.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현행 OPI 성과급 상한, 그러니까 연봉의 50%라는 천장을 아예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연봉이 1억이면 보너스로 5천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이 5천이라는 한도 자체를 지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연봉의 절반을 보너스로 더 얹어줍니다. 게다가 노조는 그 절반이라는 천장조차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이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 요구입니다. 그럼 사측은 뭘 내놨을까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잡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별도로 특별 포상을 얹어 최고 수준 보상을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상한 폐지는 거부, 제도화는 3년 뒤로 미루자는 아니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멉니다. 15와 14이 5%포인트, 그리고 천장 문제. 그래서 정부 중재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발 더 나선 거예요. 중노위 카드는 의외였습니다. 영업이익 22%까지 재원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였죠. 사측 10보다도, 노조 15보다도 높은 숫자였어요. 듣자마자 노조가 도장을 찍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노조는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줄에 있었어요. 22%라는 숫자 옆에 단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메모리와 낸드에서 동시에 글로벌 1위를 달성하면 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큰 숫자에 조건이 붙은 건데 노조는 이걸 받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라고 평가했어요. 12시간을 기다린 안이 퇴보라며 회의장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에게 중요한 건 2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회사 성적이 어떻든 글로벌 순위가 몇이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그 규칙을 못 박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 5%포인트의 차이가 실제 직원 통장으로는 어떻게 찍힐까요? 자, 숫자로 보면요. 노조 시뮬레이션 기준 메모리 사업부 1인당 약 6억 원 안팎입니다. 이 수치는 노사가 의견 근접한 액수예요. 평균 연봉 4천만 원짜리 평범한 직장인이 듣는다면 한 해 보너스로 6억이 나온다는 말은 너무 멀어서 거리감조차 안 잡힙니다. 한 사람이 6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그게 메모리 형들의 한 해 성과급 한 줄이에요. 그런데 같은 회사 안에서도 시각차가 큽니다.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쪽 직원들 보너스를 두고 노조는 3억 6천만 원, 사측은 1억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원증 차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보너스 시뮬레이션은 3배 넘게 갈리는 거죠. 게다가 현행 OPI 산식이 EVA, 이른바 경제적 부가가치 기반이라 노조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업이익 몇 %,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회사가 산식을 비틀, 여지를 아예 빼앗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16시간 협상장에서 갈라진 진짜 거리는 5%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성적표와 무관하게 돈을 자동으로 떼어가는 규칙을 만드느냐, 회사가 잘했을 때만 나누느냐, 그 한 줄의 차이였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못 받아낸 건 단순한 5%포인트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자동으로 떼어가는 영구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끝에 1인당 6억이라는 숫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만 보면 모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흐르는지 따라가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333조라는 숫자 하나 띄워보세요. 2025년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이 333조 6천억입니다. 한국 1년 정부 예산의 절반쯤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333조라고 다 회사 손에 남는 게 아니죠. 재료 사고, 공장 돌리고, 13만 명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면 진짜로 남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그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43조 6,011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남는 돈이 고작 13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의 실제 마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43조 안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달라져요. 4분기 한 분기에 반도체 부문 DS가 벌어온 영업이익만 16조 4천억입니다. 전사 영업이익의 82%거든요. 다른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 만들고 디스플레이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같이 끌어모은 돈이 나머지 18%였다는 뜻이에요. 한 회사 안에서 반도체 사업부 혼자 거의 다 벌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노조가 부른 그 숫자를 다시 꺼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노조안 시뮬레이션 결과 한 해 풀어야 할 성과급 총액이 40조에서 45조 사이로 추산됐어요. 43조를 벌어서 40조를 성과급으로 푼다. 결국 100원짜리를 팔아 남는 건 고작 13원인데 그중 12원을 직원 통장에 꽂으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연구개발도, 공장도, 미래도 다 멈추라는 요구거든요. 그럼 이 돈이 13만 명에게 똑같이 나뉠까요? 아닙니다.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한 시뮬레이션이 따로 돌아갔어요. 그 숫자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메모리 사업부 1인당 평균 6억 2,200만 원, 공통부문 5억 4천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각각 3억 6천만,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영업이익에서 누구는 6.22억, 누구는 3.6억으로 갈라지는 구조거든요. 메모리 한 명이 받아가는 6억 2,200만 원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범한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6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직장에 묶여도 못 만지는 돈을 메모리 한 명이 1년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 연봉 위에 따로 얻는 돈입니다.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 3천만 원에서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이미 뛰었거든요. 그 위에 6.22억을 다시 얹어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결국 100원짜리를 팔아남는 13원, 그 13원 중 거의 12원이 7만 명짜리 반도체 부문 통장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100원을 팔아남은 13원에서 그중 12원이 7만 명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싶죠? 미국 인텔을 잠깐 보시면요. 인텔은 2024년 적자가 나자 곧바로 인력 15%를 감원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호황이 끝나면 회사가 직원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삼성 노조는 호황의 정점에서 영업이익 거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DS 사업부는 작년 연말 이미 성과급을 43에서 48%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손에 준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6.22억을 더 얹어달라며 카드를 던진 거예요. 결국 100원을 팔아서 남는 건 고작 13원입니다. 그 13원의 거의 전부를 13만 명 중 7만 명이 가져가겠다는 게 노조안의 실체였거든요. 이 돈을 요구하면서 노조는 한 가지 핵심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합원도 주주다라는 말이었어요. 그 논리 한번 해부해 봅시다.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YTN에 출연한 노조위원장이 던진 한 문장이거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합원도 주주입니다. 자사주도 받고 있으니 주주 환원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깔끔합니다. 노조와 주주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으려면 노조원의 주주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숫자로 보면요,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내 임직원 수가 12만 8,881명입니다. 그중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합친 조합원이 약 7만 3천에서 7만 4천 명 수준이에요. 회사 안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밖으로 시야를 넓히는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소액 주주가 419만 5,927명입니다. 노조원 7만 명의 6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주로 등록돼 있는 셈이거든요. 광역시 한 곳 인구가 통째로 이 회사 종이 한 장을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또 한 축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 48.90%, 2013년 10월 이후 약 12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4월 29일 종가 22만 6천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 한 줄에 매달려 있는 돈이 수백조 단위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3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던졌는지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 달 순매도 약 15조 4,962억 원입니다. 그러던 게 4월 들어 49.19%로
살짝 다시 차오릅니다. 노조 파업 일정이 가시화되던 정확히 그 시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 위원장 말대로 조합원도 주주가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조합원 한 사람이 가진 자사주 몇 주와 시가총액 1위 회사의 외국인 48.9%, 소액주주 400만 명이 같은 무게일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회의실 안에 1000명이 앉아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도 주주니까 결정에 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시청자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한 줄이 있습니다. 주주 손해배상 단단히 각오해라. 이 한 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본인 인덱스 펀드가, 본인 ETF가 저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걸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우리도 주주라는 논리는 본인 7만 표로 400만 표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 논리의 가장 얇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는 거죠. 카메라를 다시 서초 사옥 앞으로 당겨봅시다. 자사주 몇 주를 들고 나도 주주라고 외치는 노조원 한 명. 그 옆엔 한 달에 15조를 던진 외국인 자금이 있고 그 뒤엔 본인 통장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흘러간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400만 명의 소액 주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노조가 한국에서 어떤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는지 보면 시청자들이 왜 내년엔 더 요구할 거다 라고 단언하는지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남긴 한 줄이 있습니다. 좋아요 439개를 받은 댓글 1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내년에 더 큰 거 요구한다. 표현은 거칠지만 이 한 줄이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왜 정확한지 숫자로 보면요. 단 12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4년 연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 지급률은 연봉의 14%였습니다. 그 직전에 반도체 영업적자 15조 원이라는 사상 최악 성적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25년 연말 같은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43에서 48%로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3배 이상 인상. 전자신문이 작년 12월 말 보도한 공식 수치입니다. 평균 연봉도 같이 움직였어요. 2024년 1억 3천만 원이던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2025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 해 만에 2천만 원, 약 20% 상승. 쉽게 말하면요,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동안 죽어라 모아도 만들기 힘든 2천만 원이 삼성 직원에게는 그냥 평균 인상폭으로 얹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나옵니다. 1년 만에 성과급이 3배 오르고 연봉도 20% 뛴 직장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할 만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노조가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안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노조가 들고 온 안은 15%. 양쪽 거리를 좁히려고 중노위가 만든 비공개 조정안에 적힌 숫자는 무려 22%였습니다. 22%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사측안 10%보다도 노조 요구 15%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삼성이 한 해 번 영업이익의 5분의 1이 넘는 돈을 직원 7만여 명에게 나눠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중노위 조정안의 22%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삼성이 메모리와 낸드 양쪽에서 동시에 글로벌 1위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 지금 낸드는 1위지만 D램은 SK하이닉스가 매출 기준으로 추월한 분기가 있고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60%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안은 발동되기 어려운 조건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노조는 이걸 보고 오히려 퇴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6시간을 끌어만든 안을 새벽 2시 50분에.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의 그 한 줄이 왜 정확한지가 드러납니다. 1년 만에 성과급이 3배 오른 직장의 노조가 영업이익 22%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고도 퇴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준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제까지 100이던 기준선이 한 번 120으로 올라가면 다음 협상의 출발선은 더 이상 100이 아니라 120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양보한 숫자는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청자분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의 정체입니다. 양보가 양보로 끝나지 않고 다음 양보의 출발선이 되는 구조. 양보가 곧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 이번에 노조 요구한 15%가 그대로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다음 협상에서 노조가 들고 올 숫자는 몇 %일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14에서 48로 3배 오른 트랙 레코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다음 출발선은 더 이상 15가 아니에요. 22도 아니고요. 한 번 22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상 그 숫자가 다음 협상의 바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 더 얹은 30, 35, 영업이익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다음 카드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OPI 상한 50% 폐지 카드까지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줄 댓글에 담은 직감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3배라는 트랙 레코드가 깔린 위에서 다음 협상은 더 큰 숫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의 인식이었어요. 결국 100원짜리를 팔아남는 30원 중에서 그 30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7만 명에게 흘러가는 구조. 그런데 그 절반이 다음 협상에서는 절반이 아니라 6할이 되고 또 그 다음엔 7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년엔 더 큰 거 요구한다가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명제인 이유입니다. 받아준 양보가 다음 요구의 바닥이 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의 합의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가지 안전핀에 의해 멈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한 주 안에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가지 안전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안전핀이 다음 한 주 안에 뽑힐지 단단히 박혀 있을지 결정됩니다. 먼저 사측이 꺼낸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16일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본격 재판 전에 법원이 일단 못하게 하라고 임시로 정해달라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4월 29일에 1차 신문을 열었고 5월 13일 오늘 추가 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5월 22일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개시일이 5월 21일이거든요. 결론이 나오는 5월 20일은 정확히 D-1 파업 하루 전입니다. 법정에서 결정 한 줄이면 18일 파업이 한순간에 멈춥니다. 그 카드 한 장이 D-Day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측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을까요? 신청서에 적힌 사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웨이퍼 변질과 부패 방지.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공정 중인 웨이퍼가 못 쓰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 가스나 약품 라인은 잠깐만 손을 떼도 큰 사고가 납니다. 셋째, 생산시설 점거나 협박 우려. 사측은 이 3가지를 묶어 적법한 쟁의의 선을 넘는다고 봤어요. 노조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위법한 쟁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만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법원은 5만 명이 18일 동안 라인을 비울 때 어디까지가 적법한가를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법원의 카드 말고도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노조법 76조, 긴급 조정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이 파업 멈춰, 한마디로 30일 동안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발동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집니다. 중앙노동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마지막으로 쓰인 게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었습니다. 무려 21년 전이에요. 21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안전핀이 지금 거론된다는 것, 그 자체로 이 사태가 어느 무게에 와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지금 직접 개입에 선을 긋고 있어요. 중노위 입장은 이렇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다만 노사가 다시 마주 앉겠다고 하면 사후 조정은 한 번 더 열어줄 수 있다. 끝까지 노사 자체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노조는 매년 임금 협상에서 요구안을 내지만 회사 실적이 휘청일 땐 그 요구를 스스로 거두는 집행유예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지금은 우리도 한 발 빼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한국 노조에는 이 자율제동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법원과 정부 두 카드가 모두 거론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지금 18일 총파업 앞에는 두 장의 안전핀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5월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또 하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중노위는 한 발 빠져 있고 노사 자체 합의의 문은 좁게 열려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5월 20일 디데이에 갈립니다. 그 한 줄에 따라 5만 명의 발걸음이 라인 안으로 향할지 라인 밖으로 향할지가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그림을 한번 정리하고 끝맺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확히는 5월 20일 디데이에 수원지법의 가처분 결정이 떨어집니다. 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주면 18일 총파업은 시작 전에 한번 제동이 걸려요. 그런데 법원이 모조 손을 들어주면 다음날 새벽부터 한국 최대 기업이 멈춰섭니다. JP모건이 추산한 영업이익 43조 원 증발 시나리오가 그대로 가동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 정부 한 해 복지 예산의 3분의 1이 한 회사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3월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 원어치 넘게 팔고 나갔거든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외국인 지분율을 찍은 것도 그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터지면 이 매도세는 한 번 더 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매달 붙는 국민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코스피 1번지 종목이 동시에 흔들리는 그림이에요.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노사의 다툼이 아니라 사실상 시청자 지갑이 직격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응징의 정당성을 데이터로 확인했으니 이제 구조적 해법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영업이익 비례성과급의 객관 산식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OPI 제도는 산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노사 양쪽이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는 영업이익이라는 단순 기준을 들고 나왔고 사측은 EVA 기반 산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신뢰가 안 쌓이는 이유는 결국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부 회계 전문가가 매년 검증하는 단순 공식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야 14에서 48%로 1년 만에 3배 뛴 패턴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둘째, 비메모리 적자 정상화가 곧 메모리 직원 보상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서만 한 해 7조 원의 영업손실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요, 메모리라는 형이 동생 빚을 갚느라 자기 보너스를 깎고 있는 구조입니다. 동생이 자립하지 않으면 형의 성과급도 영원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노조도 사측도 보상의 진짜 천장은 비메모리 적자를 메우는 데서가 아니라 비메모리 흑자에서 열린다는 점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긴급조정권보다 노사 자체 합의가 먼저입니다. 21년 만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대는 그림은 그 자체로 한국 산업 시스템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직접 파업을 멈춰 세우는 나라는 그만큼 시스템이 약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5월 20일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노사가 다시 마주 앉아 객관 산식과 비메모리 정상화 로드맵을 한 번에 묶어내는 그림이 가장 깔끔합니다. 정부 개입은 안전핀일 뿐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측이 내놓은 10%가 한계선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산식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시각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깔아둔 그 동생, 삼성 비메모리 7조 원 적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뼈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TSMC가 69.9%, 삼성이 7.2%,
격차가 62.7%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 격차는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동생이 왜 형 등에 엎여 살게 됐는지 그 구조의 민낯을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